생각하고,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도 교섭 사례는 정말로 소중한 테마다. 할 게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테마다. 이런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 상고 한국인의 활동 영역에 관한 고민인데요. 이 부분을 특별히 거론하고자 하는 까닭은 많은 연구자들이 거의 다 느끼는 상황인데요. 늘 어떤 강단 학계라든지 주로 어떤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한반도 내에 자기도 모르게 국한에서 역사를 바라보려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우리가 우리 한국사 어쩌고 할 때는 우리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인과관계를 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다시 민족의 어떤 아픔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를테면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런 얘기할 때는 갑자기 우리의 두뇌가 바뀌죠. 굉장히 놀래버립니다. 뭐냐면은 평상시에 쭉 한반도 내로 이렇게 익숙하게 젖어있던 어떤 역사 인식 태도가 그때는 갑자기 이 두뇌가 폭발할 지경으로 확장되면서 그렇지 우리 고조선 이전 깜빡했지 맞아 하면서 그때는 만주부터 시작해서 혹자는 저 동진하에 인도진화 반도까지 몽땅 생각하면서 민족의 어떤 아픔을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연구자들은 불가피하게 이중적인 관점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 여기 또 차트에 세 분 해놨죠. 왼쪽은 한반도 내외, 한반도 내 쪽에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바깥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 가장 오른쪽은 한반도 내의 관점이죠. 근데 주로 굉장히 섭섭한 얘기지만은 대다수의 강단 연구자들은 맨 우측처럼 평상시에 한반도 내에서만 한국사의 시공간을 생각하려는 그런 어떤 관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건대 우리는 늘 한반도 내외를 병행하는 껴안는 그러한 굉장히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사실 힘들죠.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써 있는 그림을 해놨죠.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한반도 내의 역사성의 엄존이라고 써놓은 그 아래 보면은 충북 단양의 금굴 유적지를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대다수의 강단학자들이 한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만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전공한 학자들은.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고요. 한국사 하면은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강단 코스를 거쳐가지고 사학과를 나왔다 하면은 금굴 유적을 떠오릅니다. 왜냐면 한국의 구석기 역사는 금굴 유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현재 21세기 교과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보면은 충북 단양의 금굴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구석기 역사는 70만 년 전까지 소급된다. 물론 평양 근처에 승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라든지 구인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북한 학설이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금굴 유적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굴 유적도 북한 유적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아요. 손보기 선생을 비롯해서 웬만한 고학자들이 이미 거론된 사안이고 금굴 유적에 여러 가지 나온 유물로 측정해 볼 때 70만 년 전까지 소급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일본보다 앞섭니다. 중국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유럽의 구석기 역사에 이 정도면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70만 년 전은 굉장히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흙으로 만든 토용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이 동물인데 이제 돼지냐 또 다른 거냐 이거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BC 5570년경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만주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남한의 역사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개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강원 양양 오살리에서 나온 역시 BC 5000년경에 멧돼지 그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BC 2500년 전. 이거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우기 전이에요. BC 2500년 전이면. 그 지역에 북만주에서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웠든 안 세웠든 그걸 떠나서 우리 경남에 그 울산에는 경북인가요 울산이? 경남이죠. 경남의 울산에는 이렇게 그 여인 조상이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조상이죠. 자, 사실은 이렇게 우측에 있는 굵직굵직한 이런 유물을 딱 봐도 이거 만주의 그 고조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한반도 내에 있는 유물로도 굉장한 역사를 지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안주해서는 안 되죠. 왜? 우리는 주변 세력과 역사 충돌을 지금도 겪고 있죠. 우리가 싸움을 걸지 않아도 저쪽은 계속 싸움을 건단 말이죠. 중국이라든지 남쪽의 일본으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의 상관관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한 내에서 이렇게 형성된 장관 역사에 우리가 착시 현상이랄까요? 거기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왼쪽에 차트를 보면은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가 나오죠. 이 신석기는 지금부터 1만 년 전입니다. BC로 따지면 8,000년 전이죠. 우리 이 한반도 내에 아까 금굴 유적이 구석기 역사인데 그 이후에 펼쳐진 신석기의 유물이 굉장히 많아요. 한반도 자체에도 많고 북만주 그리고 요동 요서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일정한 상관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그 왕검님의 그 어지를 넣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부 공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근대의 모사품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견해가 존재합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단군 왕검의 어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시원 세력이 어떠한 기후와 어떠한 생활상을 펼쳤을 것인가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차트 속에서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굉장히 그 한반도 안은 물론이거니와 한반도 밖에까지 광범위하게 그 상관관계가 갖고 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맨 왼쪽에 그 길쭉하게 솟아나 있는 게 몽골 초원에 있는 선돌입니다. 이 선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 있는 돌입니다. 서 있는 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입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입석을 잘 보면은요, 이 사진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이 위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분명히 사람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여기 다 뭐 성인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선돌은 민俗학적으로 그 인간의 어떤 속성을 상당히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푸근한 저녁에 헛소리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선돌 자체는 일종의 생식신앙과 연관을 해서 그 풀이를 하는데 이게 생긴 게 남자 거식이랑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동아시아에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이 남군 신앙과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선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말하거든요. 근데 단군 어진을 다시 보세요. 단군 왕검님의 머리를 보시라고요. 머리가 속되게 말해서 빵모자 형태로 되어 있죠. 이 빵모자 형태로 되어 있는 자체가 이게 단군 왕검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 몽골 초원에 13세기, 14세기 걸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칭기즈칸, 태무친 그분의 좌상이나 입상에 보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한반도에서는 그 제주도에 가면은 돌 하루방에까지 그대로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돌 하루방을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뒤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사람 얼굴이라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뒤에서 보면 이게 정말 남근입니다. 그 자체가. 근데 실질적으로 결혼을 마친 그 신혼부부가 코를 만지죠. 거기 가서. 저도 집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제주도 가서 집사람이 만졌지만, 그래서 뭐 아들이 태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제주도를 많이 가고 있는 그 저기 신혼부부들이 여전히 돌 하루방에 코를 만지고 있어요. 그거는 생식신앙의 21세기적인 어떤 현상인 거죠. 그러면 생식신앙이 참 부끄러운 것일 것 같은데 말이죠. 좀 점잖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특히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긴밀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일단 좀 더 깊이 할 거고요. 뒷장을 넘겨보세요. 우리가 삼국시대의 교섭을 이야기할 때 저는 순서적으로 환인이라는 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그 원문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기왈, 본기 이르기를 상제환인 유서자왈 웅운훈. 상제는 불교식이니까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느님, 환인께서 그 여러 아들, 그러니까 적자가 아닌 여러 아들 가운데 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거늘 위왈 하지삼이 태백이라 이르러 말하기를 삼위태백을 아래로 이르게 하여. 그게 핵심입니다.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이 삼위태백 때문에 써는 겁니다. 이게 제왕운기 내용인데요. 삼국유사에도 똑같이 삼위태백이 나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삼위태백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우 관심 많거든요. 왜냐면 태백은 익숙한 지명이지만 삼위는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거는 우리 삼국 역사를 좀 더 끌어올리거나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가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닌 거가 아니냐, 그 사실 그 자체를 그냥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결혼생활 하면서 벌써 집을 여러 번 옮겼거든요. 제가 결혼 전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살 때 옮긴 걸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10번이 더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한 인간이 50도 안 되도록 그렇게 많이 옮기는데, 한 정치체, 한 국가 조직체가 존재할 때 수천 년인데 이동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곳에 오로지 수천 년 전부터 그 자리에 붙박이로 살았다는 건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홍수가 나면 피해야 되고 먹을거리가 많으면 그쪽으로 이동해야죠. 당연히. 자, 그렇기 때문에 삼위태백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봐요. 정말 어떻게 보면 경찰 동지할 이런 부분인데, 많은 연구자들이 아주 무심하게, 아주 관심 없는 듯한 투로 그냥 이거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해왔다 이거죠. 그러면 그쪽을 생략하고 우측을 보겠습니다. 우측은 유명한 산해경 이야기예요. 우서 220리라 다시 서쪽으로 220리길에 왈 삼위지산이라, 삼위지산이라 이런 곳이 있었는데, 시사냐 이산은 광원 백리라, 넓이가 폭이 백리라, 기상유수원이라. 그 한문 문장에서 상은 위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상 하면은 한수 물 위가 아니라 한수 가장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짐승이 많았다. 짐승이 있다. 기상여우라. 그 모습은 소와 같았는데, 기신 사각이라. 그 몸에는 네 뿔이 있고, 기호 엿 피사라.
그 터럭은 털은 마치 그 도롱이를 덮어 씌운 것 같더라. 도롱이 아시죠? 비 올 때 덮어 씌우는 옛날에 그 일종의 농장 우장이라고 우장. 그런 것처럼 털북숭이였다는 얘기죠. 쭉 건너와서 시간이 없으니까 맨 아래 보면은 재곤윤허북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고딕으로 크게 해놨는데 삼위지산이 곤윤지 곤윤허북이라는 거죠. 곤윤 땅의 북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충격에 가까운데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곤윤 땅은 곤윤 사막은 굉장히 넓죠. 그렇지만 적어도 티벳과 관련된 지역으로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티벳과 관련된 지역에 실질적으로 삼위산이 있습니다. 제가 위쪽에 그 구태여 그 지도를 하나 올려놨죠. 거기 보면은 너무 작아서 죄송한데 요 아래 요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지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나라 시대 지도인데요. 이게 청나라 시대에 이러한 그 삼위지산이 명기된 지도를 볼 때 정말 이 산해경의 기사와 거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승유라고 하는 13세기 고려 후기에 그 유학자가 쓴 제왕문기와 그분보다 약 50년 전에 불교 승려였던 그 이련 스님이 남긴 삼국유사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삼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단순히 굉장히 익숙한 어떤 관념으로 우리는 적어도 그냥 만주쯤에서 출발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의 티벳 근처에 있는 삼위산 근처에서 물론 여기 아까 그 첫 장에 말한 것처럼 금굴 유적이 70만 년 전 유적이니까 그러면 금굴에서 시작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삼국사를 이야기할 때는 한반도의 역사적인 전승관계와 한반도 이외의 다른 지역의 전승관계를 같이 융합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고통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 금굴 유적에서는 70만 년 전에 또 다른 역사가 진행이 됐고 그때부터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역사가 그리고 또 저쪽에 정말 티벳 고원 근처에서는 삼위산 근처에서는 이리비틀 저리비틀 하면서 어디가 좋을 거라고 헤매면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와 금굴은 충북 단양이거든요. 여기에 이러한 역사적 전통이 유구하게 전개됐어요. 근데 티벳 고원의 삼위산 근처에서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발원한 역사 세력과 그 이주 세력과 이쪽과는 맨 처음에 별개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현재 21세기 2010년 2월 달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피 속에는 뭐가 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 티벳 너는 삼위계야. 우리는 원래 이쪽 전통 토막이야. 이렇게 따질 겁니까? 따질 수가 없죠. 역사가 경과한 시간이 너무 장구하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우리 피 속에 이쪽에서 발원한 이주 세력과 원래 토막이로 이 한반도에서 자생한 그 역사 경험체의 핏줄이 우리 몸속에 같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는 게 하나입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속이 편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섭이라고 하는 코드가 아니면은 우리의 이러한 정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단일적이죠. 오히려. 왜냐하면 얘들은 이 땅에서만 오랫동안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학을 통합적인 경험체의 어떤 그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렵게 표현하면은 이 친구들은 오히려 편합니다.
상고 시대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이 일본 땅에서 그대로 존속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합니까?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 이 친구들은 편해요. 맨 처음에는 제각각의 나라였지만 21세기는 지금도 원래 소국들이었지만 다 지금 쪼개져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행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일본보다 불행해. 왜? 우리의 한 역사 경험체가 저쪽에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에 원래 자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중에서 우리 북한까지 포괄하는 이 한민족의 굉장히 역사를 이해할 때는 이원적인 자세가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교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쪽은 아니야, 이쪽만 우리 거야, 이렇게 버리면은 다 끊어낼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에게 남는 건 없죠. 그래서 교섭사는 역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코드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뒷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인이라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마 하나님이겠어요? 환인이란 분이 그러면 우리 역사 기록에는 삼국유사나 제왕옹기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써 있느냐? 아시는 분만 알고 있는 청학집, 그 유명한 청학집을 인용하겠습니다. 3쪽이죠. 금선자왈. 조선시대에 도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끝에다가 다 자자를 붙였답니다. 자자는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훌륭하신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이름이 구였던 머리가 언덕처럼 생겼기 때문에 구라고 불렸던 그 공부 선생님, 그분을 이름자를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공선생님이라는 뜻으로 공자라고 하죠. 원래 이름이 수레틀과 그 연관이 돼가지고 수레틀 가자를 써가지고 맹가라고 했던 분을 맹자라고 하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그러한 유풍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이것이 중국에서 전이된 문화 풍습이지만 뭐 그게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양복을 입은 게 수치가 아니듯이.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 금선자라고 하는 연구자가 있었는데, 금선자가 말하기를 변지 기수 사문록자, 변지가 기록한 수사문록이라는 책은 기호동도 류지총이라. 오동도, 우리 동방의 도의 흐름을 모조리 기록하였으니 유활 환인진이라 하는 분은 수업의 명유라. 이게 핵심입니다. 업을 받았다, 학업을 받았다. 누구한테? 명유 선생에게. 자, 그 다음 명유 수업 우광성자라. 다시 명유 선생은 광성자에게 학업을 이수했다. 그 다음 광성자 고지선인야라. 광성자는 옛날의 선인이다. 자,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갑자기 명유 선생은 누구고 광성자가 누구냐? 왜? 환인에게 그 학업 그 공부를 가르친 사람이,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보셨겠지만은 명유라는 사람한테 공부를 받았다는 얘기가 우리 조선조의 책인 청학집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환인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입니다. 그분의 스승이 명유로 써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명유는 어떤 분인지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수수께끼일지 아니면 언젠가 풀어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광성자는 다행히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장자에 보면 광성자 이야기 나오는데, 광성자는 동아시아의 상고시대의 대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수행자입니다. 수련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치우랑 그렇게 평생을 싸웠던 황제 헌원이 있었습니다. 헌원을 가르친 선생이에요. 스승이에요. 근데 헌원을 가르치는 스승은 또 한 분 있죠. 자부선생이라고 해서 21세기에 강단에서 지금 위서로 지칭하고 있는 환단곡이, 그것이 위서인지 진서인지는 두고 볼 내용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책에 써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책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성자를 잘 정리해 놓은 장자를 보면요, 거기 제가 원문은 못 안 읽고 그 아래 풀을 제가
해놨으니까 보시면 알겠듯이 황제가 찾아갑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광성자는 황제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헌원이. 그래서 근데 광성자가 재밌는 게 굴속에서 사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분이 굴속에 사셨을까? 그런데 굴속에서 사는 그 까닭을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광성자가 이제 누워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황제 헌원이 아랫목으로부터 일어나지도 못하고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선생님에게 2번 전하고서는 듣건대 선생님께서는 지극한 도에 이르렀습니다. 감히 몸을 다스리는 것을 여쭙습니다. 어찌하여야 길고 오래될 수 있습니까? 오래가는 게 뭐냐 이거죠. 그렇지만 광성자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면서 좋구나, 네 질문 좋다, 그러면서 이리 와라. 그래서 내가 지극한 도를 얘기하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한 도의 정수는 깊숙하고 까마득하며, 그리고 지극한 도의 극치는 어둑하고도 고요하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이 정신을 간직하고 고요히 하면 육체는 자연히 올바르게 될 것이요, 반드시 고요해야 하고 반드시 맑아야 하고, 그대의 몸이 수고롭지 않아야 되고 그대의 정신을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생명을 길게 할 수 있다. 눈으로는 보는 게 없고 귀로는 듣는 게 없고 마음으로는 아는 게 없지. 그대의 정신은 몸을 거느리고 지켜야 그 몸은 생명이 길어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몸을 수고롭지 않게 해야 몸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그 체육학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많이 시달리면은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생성되죠. 그것은 결국 이 산소의 어떤 그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이 흥분하거나 화를 내면은 이 어떤 그 혈관이 좁아지면은 혈류가 빨라지고, 혈류가 빨라지면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기나 그 단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호흡을 길게 한다는 게 그거죠. 다른 게 아니고 혈류를 편안하게 한다는 거죠. 혈압을 저혈압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 혈류를 편안히 하면서 자기 이 몸속에 있는 어떤 산소의 어떤 신선도를 유지하고, 그죠? 그래서 오장과 오감이 정상화되게끔 하는 게 저는 기술연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광성자에게는 그런 얘기로 귀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구태여 써는 까닭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은 화문께서 자기의 배필을 구태여 굴 속에 들어가라고 한 까닭을 저를 설명하려고 이걸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무슨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저 친구가 지금 우리의 고대 수련 체계나 상고 역사 문화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보다. 숨기진 않겠습니다. 그 많은 역사학이나 인류학이나 고고학이나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문화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문명이든 문화든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죠. 근데 이 중심에 비해서 주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항상. 근데 자, 문화가 중심에서 주변으로 흐르는 것이 거의 상식적인 현상이지, 주변의 문화가 중심으로 영향을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여기서 뭐 자연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물은 고수위에서 저수위로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전압은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흘러요. 발전소에서 2만 킬로와트로 발전시키면은 그것이 각 가정에 220볼트로 흘러가지, 거꾸로 220볼트의 저압이 2만 킬로와트 발전소로 역류하진 않습니다. 왜? 압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것이 센 걸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이라서 더 이상 재론의 가치도 없는데, 큰 어른과 작은 꼬마가 부딪혔을 때 누가 넘어지느냐는 굉장히 우문이죠. 당연히 꼬마가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의 이론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거죠. 문명이나 문화의 중심지가 있으면 그 주변은 주변인데, 그 문명과 문화의 전이 현상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주변으로 흐르는 거다. 자,
그 어느 시대나 항상 어떤 세력이 존재할 때 그 세력이 주도적일 수도 있고 수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우월성과 자부심을 주목한다는 그 명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우리 민족만 잘났다고 해버리면은 우리는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보면은 이 나라에는 역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비웃을 거예요. 한 인간도 성장하면서 부끄러운 때가 있고 자랑스러운 때가 있는 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성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 철학이 중국의 고대 선인인 광성자로부터 파생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형태가 존재했다는 거죠. 광성자에게만 모든 사람이 배운 건 아니겠죠. 광성자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명유가 배웠고 명유를 통해서 환인이 배웠다라는 사실이 조선조의 선도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남긴 청학집에 써있다는 이 엄중한 기록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고 우리들 마음에 드는 거는 돋보기로 들이대면서 크게 확대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교섭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되뇌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교섭이냐? 여러분,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 친구한테 공부 잘하는 애한테 잠시 한 일주일간 같이 붙어가지고 걔한테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해서 공부 잘 배우는 게 수치입니까? 나중에 배워서 나중에 먼 훗날 그 친구가 더 잘못됐을 때 어렸을 때 내가 너한테 배웠는데 이번엔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마. 그럴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배워간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쪽을 보면은 백악총설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백악총설 얘기는 제가 뺄까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동원 선생님도 선생님 예, 백악총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거 보셨습니까? 예. 역시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김동완 선생님처럼 저렇게 한 분이 기쁜 분 외에는 백악총설이 뭔지를 모를 겁니다. 근데 백악총설에 놀랍게도 정말 요즘 속된 말로 머리가 뚜껑이 열릴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백악총설에 이르기를 향미산인이 말하였다. 선도지제 천하라. 선도는 천하에 있는데 중국적 황제 득 광성자라. 중국은 광성자에게서 황제가 얻었고 오동 즉 문박 득 환인지원이라. 우리나라 동방은 문박이 환인지원을 얻었다. 여기서 굉장히 문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지는 정말 우리의 소중한 고대 수련인입니다. 이 문박 선생께서 환인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이 결청지학원이라. 너무 멋진 말이죠. 결청지학을 전하였다. 결이 깨끗할 결자죠. 청 맑을 척자죠. 우리의 환인으로부터 계승된 그 철학과 이 문화를 결청지학이라는 아름다운 어휘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에 유학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신라의 풍월도 풍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난낭비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현묘지도라고 표현했지만은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현묘지도에 버금가거나 그와 거의 필적할 만한 표현이 결청지학이다. 우리에게는 결청지학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한 말하기를 남석행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환인진인 4대 왕시술 시설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러 고딕체를 해놨어요. 환인진인께서 대왕시로 하여금 시설을 저술케 하였다. 시설. 처음 시자 글서자죠. 처음에 관한 책이죠. 그 다음에 자작종서 1권 시서사라.
이게 그 끝에 잘못했습니다. 자작 종서 1권 시서가 아니라 거기 종서입니다. 제가 오타 났네요. 마칠종입니다. 그러니까 환인께서 대왕시를 시켜서 시서를 쓰게 하고 당신 본인은 종서를 쓰신 거예요. 저는 이런 대목이 굉장히 소중한 게, 정말 이런 것이 윤색이나 가탁되었다라면은, 정말 이것이 진짜 100% 뻥이라면은 환인께서는 시서도 짓고 종서도 썼을 거라고 써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고를 쓰는데 어려울 때는 야, 이거는 갑돌이 네가 써라, 이거는 중간은 내가 쓰마,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제가 다른 좌석에도 많이 말했지만은, 이련인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보면은 환웅을 서자라고 쓴 거는 저는 그것이 위서가 아니다라는 중요한 증거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위서라면 서자라는 말을 구티에 남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논란의 여지를 왜 남깁니까? 애써서 뻥을 치려면. 하지만 그것이 진실한 책이기 때문에 후대의 유가적인 입장에서 논란이 심할 것을 상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쓴 거예요. 솔직하게 서자. 장남이 아니라고 쓴 거죠. 그것이 뭐 첩의 아들이다 그럴 뜻이 아니라 적어도 장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순수한 것을 발견할 때 굉장히 어떤 그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그 단서로 쓰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환인께서 시서와 종서를 다 쓴 게 아니라 대왕시로 하여금 시서를 쓰게 하고 자신은 종서를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오죠. 주풍우 오곡이요 음식 연양지도 최이성신 불투부름이라. 그리고 위인간 선사. 자, 이게 시서의 내용입니다. 대왕시가 쓴 내용은 바람과 비와 오곡, 농사에 관한 것을 주로 하여 음식 연양지도, 잘 먹고 단련하여 기르는 도에 관해서 썼다는 얘기고요. 최이성신, 정성스럽고 믿음직하게 함으로써 불투, 싸우지 않고, 옆에 친구나 이웃과 싸우지 않고, 부름, 음란치 않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고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인간선사. 여기서 인간은 휴먼이 아니죠. 제가 저번 한번 말했지만은, 이때는 오늘날 말하는 이 인간 저 인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입니다. 한문 문장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좋은 일을 위했다. 자, 그 다음에 종서의 내용이 나오죠. 종서자 주일월 성신 천지 산천 지리 성명지원 선도 묘덕지운이라. 해와 달과 뭇별과 그리고 하늘과 땅과 산과 내의 지리, 그러니까 우주 물리학부터 시작해서 자연지리학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을 환인께서 정리했다는 얘기죠. 성명지원, 본성과 운명의 근원에 대해서 썼고요. 신도 묘덕지운이라, 신이한 도와 신묘한 덕에 관한 가르침이다. 자, 그래서요, 대왕시로 하여금 반고 정서 우중해라. 중해, 나라의 가운데와, 그러니까 나라의 안과 밖에 걸쳐서 이 종서를 반포했는데, 선관 대왕 내여 기도 칭환인 위 문조씨. 여기서 또 한 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 문조씨가 나오는데 환희를 문조씨라고 분명히 했다라고 써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마천이 쓴 사기 첫 장을 보면 오제본기가 나오는데 오제본기에 순이 나옵니다. 요순우탕하는 순. 이 순 대목에서 끄트머리에 뭐라고 썼냐면 문조는 순의 대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 문조가 순임금의 커다란 조상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정말 경악한 노릇입니다. 순임금 자체가 그러니까 문조가 순임금의 아주 오랜 옛 조상이란 뜻이죠. 그게 사기에 써있어, 사기에. 근데 저도 연구하는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게 많은데요. 제가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루에도 뭐 몇십 권씩 쏟아져 나오는 이 책들 중에 사기가 많죠.
사기라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교보문고에 가도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쓴 사기가 많은데 저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모두 다 사기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번역도 안 해놓고서는 원래 번역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한 것을 마치 자기가 머리 싸매고 한 것처럼 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 표현이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원문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건 연구자에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연구를 할 때 원문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사기를 보면요. 원문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원문을 발췌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냐면 중국 대만에서 나온 책 중에 25사 편주인가요?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정말 그 연대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원문을 확인하고 놀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까 광성자 얘기할 때는 선생님들이 약간 기분 상했는데 이번에는 기분이 좀 펴지죠? 왜? 순임금의 조상이 우리 환인이라는데 어떡합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울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보는데 뭐 좋은 것만 보면 해 웃고서는 우리의 자존심 상하는 거 다 찢어버리고 이런 건 유치원생 수준이에요. 우리가 교섭사를 하는 까닭은 왜 우리가 이웃에 있는 세력과 왜 교섭을 함으로써 뭘 얻어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그걸 바라보자는 얘기죠. 광성자를 통해서 순수한 자연에 대한 탐닉 그리고 그 자연이 주는 인간에게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꼭 배 터지게 먹어야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좋은 사람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 또 행복한 것처럼 광성자의 그 가르침은 명유선생을 통해서 환인에게 전수됐다는 것은 아름다운 어떤 그 덕이 전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차트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시서와 종서의 개념을 쭉 정리했는데 이건 뭐 제가 일일이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이 굉장히 자연학이나 인문학적인 내용을 다 혼합하고 있다. 그럼 그 아래에 이제 동그라미로 정리한 걸 읽겠습니다. 환희는 동아시아 신석기 말 청동기 이행 전환기의 보편적인 기술 지식체계 집대성자인가? 이건 제 나름대로 물음입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왜? 환희께서 명유선생이라는 사람 통해서 광성자가 전파한 그 사상을 전수받았다 하더라도 이분이 대왕씨라고 하는 자기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 뭐 신하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분을 시켜서 시설을 쓰게 하고 자신은 또 종서를 썼단 말이에요. 종서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일원성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원성신에서 썼다는 거 뭡니까? 단순히 철학적인 관념에만 머물지 않고 언제 뭐 초하루는 날 별이 어떻게 됐다. 오늘 뭐 저기 그 해의 길이와 밤의 낮 길이와 밤이 똑같네. 뭐 이런 걸 연구했다라는 거죠. 왜 연구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따뜻한 밥 먹고 뭐 할 짓이 없어 그거 아니야? 인간의 행동은 다 원인이 있다고 하죠. 원인 없는 행동은 없어요. 선생님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다못해 이런 원인도 있겠죠. 갈 데 없어서 여기 오실 수도 있어요. 막말을 얘기해서. 물론 그건 좀 망발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지 그냥 오시진 않습니다. 항상. 그런 것처럼 환인께서 해화들을 봤다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옛날에 시계가 특별히 없으니까 불변의 시계는 뭡니까? 확고불변한 자연의 어떤 변동현상 자체가 시계인 거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어느 날 금음이 생기고 어느 날 초하루가 돼. 이런 것이 하나의 시계라는 거죠. 시간을 측정을 왜 합니까? 파종기가 수확기를 파악한다든지 이때는 동물이 어떻게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냥을 해야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환희는 단순한 어떤 수행자나 철학자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인 기술이나 그 당시 비록 상고시대에 제한되어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유용한 지식을 깨달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인의 천부삼인 유대는 집단 노동력, 동원 능력의 장양을 뜻하는 것일까? 천부삼인 얘기는 구태여 안 했지만은 그 제왕웅이나 삼국유사에 보면은 환인이 환웅에게 그냥 보내지 않죠. 너 컸으니까 네가 뭐 알아서 해. 이건 무책임한 아빠죠. 어떻게 보면은 교육학적으로도 환인은 훌륭한 분입니다. 왜? 준비된 아빠요. 준비된 아들에게 준비된 과업을 줬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겁니다. 왜? 그냥 보내지 않고 천부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징표를 주고, 왜? 그걸 통해서 삼천문도라고 하는 엄청난 대집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휘력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아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전문 기능 인력을 배치했죠. 그 당시에 굉장한 석학이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노동이 가능한 3,000명의 대집단을 또 배속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인이라는 사람은 정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단군 왕검에만 착목해서 개천절만 되면 단군 왕검만 얘기했는데, 저는 좀 섭섭한 게 그 삼국유사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제왕기를 보면은 주된 주인공은요 환웅입니다. 환웅이 결국은 다 했는데 나중에 그 웅녀랑 태어난 왕검이 나라를 세웠다. 그게 마지막 아닙니까? 어떻게 왕검이 주인공입니까? 자, 그래서 이 천부삼인은 집단 노동력에 관한 어떤 징표일 수 있고, 굉장히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인민동원력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곤륜허북에 보면은요, 아까 저기 중간에 생략인데 곤륜허북, 아까 산해경 얘기했죠. 거기에 놀랍게 서왕모가 있었다는 얘기가 써 있거든요. 제가 중간에 생략했는데 서왕모의 존재는요 많은 걸 좀 생각합니다. 왜 환인 세력은 서왕모가 있었던 곤륜 북방 지역에 갔을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일본 말로 막 정말 그 일본 그 야쿠자 이야기 말대로 나와바리의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폭력 조직도 자기 나와바리가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은 제가 나한테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영양가 없으면 가차없이 정말 죽기에 가까운 그러한 살상을 가하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들만 허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든 일반 짐승이든 개미 집단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서왕모 집단이 운고한 그 지역에 환인 세력이 거기에 갔다라는 건 뭡니까? 그 둘 세력은 우호적이라는 거죠. 우호적이라는 내용이 안 써있지만 그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우리의 어떤 상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환인 세력은 초기에는 서왕모 세력과 문화적인 교섭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놀랍게 여러분 그 아까 그 읽은 내용 보면 삼청조가 나와요. 그 원문에 보면 이 삼청조가요, 삼청조가 뭐냐면 서왕모가 그 데리고 있었던 부하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곽박이라고 하는 그 중국 고대 학자가 쓴 그 산해경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해경에 관해서 주석을 다는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삼청조는 그러니까 삼조고다. 세발까마귀라는 내용이 나와요. 곽박이 그 주석한 책이. 삼조고는 태양을 나타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삼청조가 맞느냐 삼조고가 맞느냐 그걸 떠나서 적어도 그 태양을 숭배하는 그러한 집단인 이 서왕모 집단과 환인 세력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리고 또 교섭적이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환인 세력은 당연히 광명숭배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환인이 그러면 그 서왕모 집단에게 배운 거냐, 그건 전 말 못하겠어요.
그거는 연구과제로 남기자고 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우리 환인께서 서왕모에게 그거 알려준 거야. 이건 너무 앞지나가는 겁니다. 그건 비학문적인 태도예요.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늘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지만 중국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이 만주 지역 그 몽골 가까운 지역에서 나온 그 토기에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에 대해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참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면 정말 기분 좋겠죠. 그러나 우리 땅이 아니라 그쪽에 나오고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의 광명수배 사장이 글로 간 거야. 또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피곤합니다. 그 건건 이렇게 하면 피곤해요. 말하는 자신도 목 아프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광명숭배 사상은 어쩌면 보편적인 이념이었을 거라시도 모릅니다. 우리만의 사상은 아니죠. 그것을 뭐 아사달 기로를 등장하고 조선이 떠오르는 태양과 상관이 있어서 뭐 우리 것이다라고 애써서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면 다 태양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서왕모가 됐든 환인이 됐든 곤륜 땅에서 이런 그 광명숭배 사상을 서로 이렇게 교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5조 신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신농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환인의 아들인 환우께서 내려오셔가지고 태백산 신당주에서 바로 뭐라 했냐면 신시를 설하셨죠. 이거를 민속학자들은 이걸 구판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구판일 수도 있어요. 굿이 뭐냐면 회원이니까 원을 풀고 소복 복을 초빙하는 불러오는 행위가 굿이라면 신시가 구판이라고 해서 아무 기분 나쁠 게 없죠. 맞습니다. 또 고구려 시기로 하면 국중대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한문학을 좀 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문 문장은 한문 문장대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문 문장에 이렇게 써있는데 왜 자꾸 구판이다 뭐 이렇게 국중대회다 왜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냐 이겁니다. 말 그대로 신령스러운 저자를 설치했다. 이거면 돼요. 편안하게 그냥. 저자가 뭡니까? 마켓 에어링. 그야말로 주거니 받거니 물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웅이 시장판 만들었다는 게 좀 갑자기 채신머리 없어집니까?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을 조성하고 시장을 운영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파는 자와 사는 자 간에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을 중간에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시 최고의 덕을 갖추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갑돌이가 100원짜리를 나한테 500원에 파는지 10원에 파는지 환웅이라는 사람이 믿어 거래해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누군데 그걸 믿겠냐고요. 그리고 저자의 설치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약탈이 있겠죠. 힘센 놈이 그냥 훔쳐가면 되는 거죠. 밤만 되면 훔쳐가면 되는 거죠. 그러한 비합리적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환웅은 훌륭한 분이라는 얘기죠. 거래의 질서를 확립시키고 우리 상고 역사에 최초로 경제적인 어떤 그 장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꼬마들한테 뭐 개나 거리나 다 경제 대통령이라는데 역사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 대통령은 환웅이다. 근데 이 시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또 선생님들이 약간 좀 섭섭하게 할 일이 생깁니다. 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건 환웅보다 좀 더 앞선 신농입니다. 왜냐면 대남자에 보면은 거기 써있죠. 고 신농 지보발 장부 정장 이 불경이라
천하유수 기기자요. 부인 당연 이부직하면 천하유수 기한자라. 풀이해놨어요. 신동에 보이면 안 했다. 남자가 장정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땅을 일구지 않으면 천하에 굶주리니가 생겨나고, 아녀자 부인이 적당한 나이가 되어 있어서도 길쌈을 하지 않으면 천하에 옷이 없으니까 얼어 죽게 되는 이가 생겨난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지만 누가 했는 얘기냐면 신동이 이야기했어요. 다 접어두고 신동이 말한 것이 주역에 뭐라고 써있냐면 익괴라고 써있어요. 주역에 보면 익괴가 나옵니다. 여러 64개 중에서 익괴가 있는데, 익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써있는 대로 위는 덜어내고 아래는 보태는 상입니다. 뭔 뜻이냐?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 것은 좀 뺏고, 야, 너 잘 살지 않느냐? 그리고 빈약하고 허약한 사람에게 이걸로 좀 보충해라. 이게 익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강남 사람에게 이런 말 하면 미쳤냐 하겠죠? 그런데 신동이 말한 이 익괴가 실질적으로 구현된 게 바로 시입니다. 자, 시가 어떻게 표현됐냐면 각주 3번을 보세요. 아래 일증 위시하여 지천하 지민하여 하며 피전하 지화하여 교역 이퇴하여 각득 기소하게 하니 시장을 이루게 하여 천하의 사람들이 그 시장에 이르게 모여들게 하고, 그리고 천하의 물건 재화가 거기서 모여서 거래되게 하고, 교역 주거니 막거니 하게 해서 물러가게 하고, 각각의 자기 사는 곳으로 그것을 얻어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죠. 이것을 누가 했냐면 신동이 했습니다. 근데 역사학은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죠. 시간대로 또 측정을 하는 거고, 환웅보다 신동이 조금 윗대 인물이에요. 그럼 당연히 시장 개념은 신동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섭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좋은 게 옆 동네에 있는데 그걸 안 쓰는 게 바보죠. 저는 그래서 환웅 아까 좋은 아빠의 준비된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덕성을 갖췄으니까 지식이 풍부한 거죠. 옆에 신동이라는 선생이 이미 나보다 먼저 시장을 개설해서 저렇게 중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나를 믿고 따라온 삼천 문도와 그리고 이 곰 토템을 갖고 있는 이 웅녀족과 결합을 했는데 이제 인구도 늘어날 텐데 내가 할 게 뭐냐? 신동 선생이 말한 그 시장을 내가 여기서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신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교섭한 거죠. 저쪽에 어떤 그 이데올로기나 가치 체계, 사회 운영 체계를 같이 온 겁니다. 이건 자랑이에요. 수치가 아니에요. 민족의 자주성과 고유문화만 목 터지게 외칠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득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정신작용이 될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을 이끌어내는 게 역사학이에요. 우리 민족의 잘난 점을 달달이 외우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환웅이라는 사람의 어떤 속성적 기질은 또 뭐냐? 재미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겠습니다. 임석재라고 하는 유명한 민속학자가 있었어요. 이미 고인이 되셨죠. 서울대 출신이고 평생을 민속학 연구를 하신 그분인데요. 근데 그분을 아는 분이 연구자 외에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성품이 덕망이 있었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민속학을 하시는 분들은 임석재 선생을 굉장히 좀 추억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재작년인가요? 임석재 선생 사망 서거 10주기인가 그때 해서 저도 갔었는데, 그분이 남긴 각 지역에 어떤 설화집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환웅에 대한 설화를 용케 어떻게 주워 들어가지고 체록해놨어요, 이 임석재 선생. 근데 말하기가 좀 약간 민망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제목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임석재 선생이 약간 점잖게 표현했어요.
하늘에서 누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의 신이 여기 한자 써있죠 위에. 이게 자전에 보면은 남자 거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남자의 신이 64발이나 됐다. 그래서 그 64발이 돼가지고 모두 다 피했다. 근데 곰만이 그 신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단골 나왔다. 그게 임색철 선생이 채록한 재미난 환웅에 관한 설화예요. 그럼 여기서 왜 얘기하냐? 뭐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뭐 경망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주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생식신앙의 근원이 뭐냐? 그리고 생식신앙은 도대체 뭘 위한 거냐? 생식이 뭡니까? 이세가 확장되는 거죠. 남녀가 결혼해서 애 많이 낳고, 그죠? 인류학적으로 말하면 그 출산한 아이는 평상시는 노동력이고 전시에는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학자들이 문명을 이야기할 때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생산력이에요. 생산력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생산수단과 생산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아, 이것도 없이 무슨 문명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력과 생산수단이 실제하면 그에 따라서 뭐가 일어나냐면 인구가 늘어나죠. 인구가. 쌀 많이 나오고 많이 사냥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남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겠어요? 달밤에 그냥 코 자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쁜이랑 얼굴 한번 더 쳐다볼 수 있겠죠. 그 결과는 뭡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평상시에는 노동력이고 전쟁 시에는 군사력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개체수의 증가, 인구의 증가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가 필요한 거죠. 주거지의 확장.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도시화가 진전되는 거죠. 우르바니즘.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이게 문명의 실체입니다. 문명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명은 영어로 시빌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도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건 인구 증가 그리고 생산력의 증가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 왕성한 생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있어서 이러한 생식신앙은 경망스럽고 우리가 말하기 민망한 대상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하면 지금도 신혼 부부에게 그 시어른이 대추 확 뿌리고 밤 던지고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자손 번창하라는 얘기죠. 생식이지 않습니까? 생식.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의 생식신앙의 한 상징이 바로 저는 환웅이라고 말해요. 놀랍게도 환웅은 그 한자적으로도 생식신앙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환자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막 아전 이수격으로 갖다 붙이는데 이게 표대 환자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자전을 보면은 목표를 보면은 표대란 뜻이에요. 표대 딱 서 있는 표대. 그리고 이거 뭡니까? 수컷이란 뜻이에요. 수컷. 표대처럼 표대 같은 수컷이란 얘기입니다. 뭡니까? 선도라고 뭐예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나라가 소대가 말이에요. 소대라는 게 뭐예요? 소대가. 양주동 선생이야 많은 사람이 말했지만 소대라는 게 뭐예요? 솟구친 대라는 얘기예요. 솟구친 죽어있는 데가 아니라 일어나는 데. 그러니까 그 성이 따른 건 뭐냐면 강인한 건강성이죠. 그 자체가 원초적인 어떤 그 자연성인 거예요. 그래서 양주동 선생이 소대를 표현할 때 그 위서 동의선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 분명히 큰 대목을 입대목하고 대목을 크게 대목을 세우고 그 다음에 현령고라. 현자가 매달 현자입니다. 예. 갑자기 쓰면 맞을 거예요. 네. 매달 현자거든요. 현수교 할 때 현수교 이게 있으면은 끈을 이렇게 쭉 매달는 거 이거 남해대교 같은 경우는 현수교라고 하거든요. 끌어당길 매달. 뭘 매달았냐? 방울과 북. 방울과 북을 매달았어요. 어떻게? 매달을까요, 실질적으로? 방울 매답니다. 방울 매달았어요. 북 매달아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게? 이 자체가. 제가 말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양주동 선생이 아주 대놓고 말했어요. 이건 남자 거식이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강인한 생장력과 그 건강성을 나타내는 생식신앙의 상징일 수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임석재 선생이 채록한 그 설화에도 환웅께서는 그것이 예순 대빨이라 했다. 웃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어떤 그 원초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신호를 아직 선생님 여유가 있는지요? 좀 더 해도 되는지요? 관리하지 말고 해요. 아니 제가 파주 사람입니다. 제가 급해요 제가. 선생님 한 20분 더 해도 됩니까? 얼마? 여기 8시 반까지 먹어요. 8시 반까지. 예. 아, 6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환한 수컷, 다시 말해 잘생긴 수컷이라는 의미와 이미지가 바로 단수신, 곧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인 환웅을 말하는 것임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환웅의 생식신적 상식성을 엿보게 된다. 환웅은 한편으로 신시건설과 이화세계 운영으로 거대 정치 담론을 성공시켰고, 사적으로는 웅녀와의 신성 결혼을 원만하게 성공시켜서 일가를 구성했습니다. 신성 결혼이라는 이거죠. 얼마나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생식신앙이 소중한 걸 느꼈냐면, 우리 설화 자체가 결혼 설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였는데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훌륭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준비 잘 해가지고 요이 딱 해가지고 자기 아들 딱 보냈는데,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준비 잘 시켜서 부하들 3,000명까지 세트로 그냥 보냈는데, 신시 딱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만 아주 건강한 곰이 있어라. 근데 그거는 토테마된 상징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여자 중에 여자라는 거죠. 요즘에도 좀 속된 말로 쭉쭉빵빵이란 말이죠. 곰처럼 다부진 어떤 체력과 담대한 기상이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장부 말 그대로. 그 여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거죠. 결혼해서 뭐 어떻게 단군 왕건 나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원샷에 홈런 때려가지고, 그것도 비심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조선사회를 멋지게 끌고 나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자체는 완전히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그냥 설화예요. 설화로 친다라면. 근데 뭡니까? 결혼 이야기죠.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인데 무슨 결혼 이야기였냐면, 인간과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 자식과 땅 세계의 대표자인 곰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하늘 세력과 땅 세력의 결합인 거죠. 이 자체가 신성성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자였지만은 곰으로 대표되는 지상 세력과 하늘로 대표되는 환웅 세력이 결합이 되는. 그래서 그 자체가 신성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성하다는 거죠. 혼인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신동의 익괴 담론은 환웅의 신시 담론과 어떤 의미로 상사성과 상위점을 지니는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신동시세, 이건 사마천의 사기에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신동이 다스리던 치세를 종료시킨 헌원에게 광성자와 자부선인이 이념적 또는 군사적 스승으로 지원한 이유는 뭘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저쪽 종로에 있는 한배달에 학수미연을 부리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한 7년 전인가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회 국제 치유학술 대회 때 저도 발제자로 나섰거든요. 그때 뭐 기회를 주셔가지고 뭐 어줍지 않은 논문을 발표했지만은, 저는 그때 글을 쓰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치유에 경도될 필요가 없다. 제 논문에도 이미 밝혔지만 삼국사기에 보면은 김유신 열전이 나오죠. 삼국사기 뒤에 보면 열전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김유신입니다. 근데 김유신은 상편, 중편, 하편으로 가장 분량이 많아요. 근데 거기 상편의 첫 머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김유신은 헌원지 영윤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유신은
공손 헌원, 치우랑 그렇게 쌈박질했던 헌원의 영유이다. 영예로운 후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미 밝혔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도 너무 치우치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아 그거 곤란하다. 나중에 우리 자가당착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또 저는 소수의견이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김씨 일가가 김유신 가문이 자기네 자손을 가문의 그 위대성을 덧칠하기 위해서 인색하기 위해서 그냥 황제 헌원을 갖다 붙인 거지 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글 쓰는데 조심했습니까? 고산자 김정우 선생이 자기 그 제자에게 글 연습시키는데 좁쌀에다가 글씨 10개씩 쓰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좁쌀 하나에다가 글씨 한문, 그것도 가나다가 아니고 한문 10개를 어떻게 씁니까? 우리 조상들은 기록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붙이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김유신 열전에 그렇게 써있다라는 건 그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니할 말로 우리 한반도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치유의 후손입니까? 일부는 치유의 후손도 있겠지요. 일부는 또 헌원의 후손도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잡탕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정말 김병모 선생 한양대학교 지금 총장 하시는 그분 말대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남방 세력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치유와 헌원과 아무 상관없죠. 그분들 생각할 때 뭐 치유 헌원? 설령 그분들의 조상이 남쪽에서 왔다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에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그건 니들 얘기지. 우리 조상은 저 남쪽에서 왔대. 만약 써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은 우리 내부에는 사실은 몽골 반점이 있듯이 몽골풀이 있을 수 있고 중국 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토종 피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일본 피도 있을 수 있겠죠. 뿐입니까? 병자호란 거쳐서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끌려왔습니까? 그때 돌아온 여자들 환양녀라 해가지고 전부 임신해서 와가지고 그때 부정한 여자를 지칭하는 말로 환양년이라고 했죠. 고향으로 되돌아온 여자라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약 줘가지고 죽게 하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피가 섞였어요. 그거를 지금 와서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없이 그냥 인정하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종다양한 혈족이 결합된 그런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고 역사를 오히려 소급할 때도 우리 쪽 계열이라고 치는 자부 선생이 헌원에게 가르침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일부는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황제 헌원조차 동이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기록에 의해서 그렇게 증명이 되는데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 동이족은 굉장히 광범위했어요. 지금의 이 산동반도 일원뿐만 아니라 일부 절강성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요서와 요동을 포괄하고 한반도를 경과하여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까지 동이족입니다. 왜냐고요? 중국에 보면은 여러 책에 보면은 동이편이 있거든요. 동이편에 보면은 숙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있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외가 나옵니다. 외가. 일본 역사가들 입장에서는 외인도 동이족으로 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백제 문화가 글로 전수되고 그런 걸 보면은 거의 우리랑 또 피가 섞인 거죠. 시간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단군 왕검 그거는 제가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단군 왕검 때에 부로태자를 도산에 보내죠. 도산에 보내는데 중국의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각 지역의 제후들을 소집해서 이 제후들로 하여금 옥백을 바치겠다. 옥과 비단을 바치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 측 기록이고요. 그래서 다른 분은 몰라도 일제강점기 때 전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기타가 이시영 선생이 남긴 감시만호를 보면은요, 저는 이분 글은 믿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이 재령이 씨 가문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국가 이 광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형제가 이렇게 힘쓰셨기 때문에
이분이 남긴 이 글은 저는 양심적인 글이라고 믿는 거죠. 여기 이 선생께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부르테자로 하여금 그 중국에 가서 머리 조아리러 간 게 아니라 감정 굳게 하러 갔다. 헤아리다. 헤아려서 정하였다. 뭘? 나라의 경계를. 그래서 이지영 선생이 명확하게 밝힌 게 유주, 그 다음에 영주,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받아서 그것을 조선에게 소속시켰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 없어서 그쪽에 가서 뭐 머리 조아리가 딸랑딸랑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권을 확보하고 그들로 하여금 공인케 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 갈 때 그냥 가진 않았겠죠. 우리의 특산물도 좀 가져갔겠죠. 그리고 그냥 가져갑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절들이 갔다라는 거는 일종의 무역이거든요. 그게 그쪽에서 뭘 또 가져가 오기 위해서 가져갔겠죠. 그리고 또한 그 5월 춘추에 보면은 부르테자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5월 춘추에는 부르테자가 안 써 있습니다. 현이 장수사자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북방에 그 이족에서 온 창수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금관옥첩을 줬는데 금관옥첩 내용이 뭐냐? 통수지리를 써놓은 거다. 물길을 통하는 이치를 써놓은 거.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수역학이죠. 수역학, 수문학, 수문역학. 토목공학의 한 그 학문인 수문학이죠. 수문학, 하천공학 이런 거. 왜? 실질적으로 사기에 보면은요, 이 당시에 중국은요 9년 홍수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금이 되는 우임금이 젊었을 때 뭐 했느냐? 이 바지곡구서는 어떻게 하면 저놈의 이 홍수를 막을 것이냐, 이것만 연구했어요. 왜? 그 아버지인 곤이 그거 막다가 실패해가지고 그 요임금이 모가지 잘라버렸거든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중국 사기에.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홍수 못 막은 죄로 사형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가슴에 응어리가 됐겠어요. 나도 아빠도 슬프게 돌아가셨지만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물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옆에 있어도 본체만치 했다는 겁니다. 왜? 내 가족 지금 볼 새가 없다. 이러면 홍수를 막아야 된다. 임금이 나한테 명령했으니까 9년 동안 거세요. 9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부르테자가 와서 알려준 거예요. 5월 춘추에 보면은 그냥 알려주지 않았어요. 약간 좀 거드름을 핀 거죠. 딱 가서 근데 거기는 꿈에 나타났다고 써있는데 창수사자가 이 빨간 그 비단 수를 입은 화려한 빨간색으로 수를 놓은 이 비단 옷을 거친 멋있는 사내가 딱 나타나더니 이 우사공에게 임금 되기 전에 이제 사공이었거든요. 어떤 그 토목에 관한 일을 맡는 직책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딱 나타나니까 아유 당신 누군가 하니까 나는 저 북방에서 왔지요 하면서 이제 하는데 아유 선생님 저 괴로운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상수하자가 글쎄 지금 내가 나에게 가르침을 받을 태도가 됐나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아유 알려만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제기하고 몇 날 며칠 다시 이 거기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옥석으로 마친 판성 밑을 봐라. 그래서 이 우사공이 다음날 진짜 옥석으로 받친 판성 밑을 보니까 그 옥으로 쓴 그 금관 그 옥첩을 발견했다 이거죠. 그게 바로 물길을 통하는 그 이치를 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야 이건 뻥 아니냐? 왜 부루가 부루가 간 곳은 말입니다. 도산인데요. 도산이 어디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저기 산동반도 있죠? 이쯤입니다. 이쯤. 안위성이에요. 오늘 안위성. 성으로 치면 안위성이거든요. 안위성은 절강성하고 붙어 있어요. 절강성 소웅이랑 가까운 지역이라고 그 학자들이 지금 연구자들이 많이 밝혀놨는데
너무 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저 옛날 그 상고 조선은 지금의 한반도가 아니라 요서쯤 될 것이다. 이 요서라고 치자고요. 요서에서 여기까지 이게 200리입니까? 수천리죠. 옛날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이곳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우가 이 전국에 이 퍼진 이 홍수를 막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면 갈석산까지 올랐다고 써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가 이 중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면 우리의 부르테자도 거꾸로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왜? 우란 사람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야기한 청학집을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겠어요. 이 청학집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재미난 이야기가 써있어요. 단군 왕검도, 그러니까 이 요임금 때 이러한 홍수를 시달렸을 때 마치 이거 동아시아니까 중국 요임금 땅과 우리 단군 왕검이 다스리는 땅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요, 단군 왕검이 분명히 평양에 그 도읍을 정했다고 써있죠. 평양이라고 써있어요. 요임금이 도읍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같은 평양이에요. 이거는 동아시아의 미스테리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같은 평양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그 둘 사이에는 상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 평양이 요서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되게 지금 험독이라고 있죠. 험독이 어디냐면요. 이건 좀 약간 좀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험독이 어디냐면요, 여기 이 요동반도 툭 튀어나온 곳, 여기 폭 들어간 요쯤이에요. 여기가 험독이에요. 이 험독이 바로 고조선의 성인 아사다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별칭이 평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단군 왕검도 여기에 도읍했고 요임금도 여기에 있어? 뭔 얘기냐? 저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정학집에 보면은 우리 고조선, 원래는 조선이죠. 이련 스님이 기자와 위만 앞서기 때문에 옛고자를 그냥 일종의 부사격으로 쓴 겁니다. 옛날의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옛날의 조선이기 때문에 원래 고유명사는 조선이죠. 이 조선이 얼마나 홍수로 시달렸냐면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장단경으로 옮겼다라는 게 이 청학집에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조선도 홍수로 시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달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야, 니네 어떻게 막았냐? 우리 환장하겠어. 도와줘. 해가지고 도움 요청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단군 왕검이 부르테자를 보낸 거야. 야, 저쪽도 사람인데 저들 다 죽는다. 가서 좀 도와줘. 우리 119 구조대 저쪽에 수찬성이라는 데서는 보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부르테자가 약간 거드름 피면서 알려준 거지만 그래도 알려줬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상고 역사의 이러한 교섭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21세기 이 글로벌 환경에서 오늘날에만 교섭과 국제적인 어떤 문화교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고 시대에도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철학과 그것을 퍼줄 때는 퍼줬다. 그리고 배울 때는 또 기꺼이 배웠다. 옹졸하게 말이야. 내 자존심 내세우고 이건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건 배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줄 건 줬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리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섭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이렇게 상고 시대부터 쭉 역사를 거듭하면서 근세 조선의 후기까지 교섭사를 한번 정리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